자, 오늘 준비해본 영상은 주전 선수의 부상과 같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스 선수를 올렸는데 그 선수가 대박이 나버린 의도치 않게 초대박이 난 유스 선수 9명을 준비해봤습니다. 때는 0910 시즌,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전 골키퍼로 낙점된 선수는 2009년 아틀레티코에 영입된 스페인의 새로운 골키퍼 유망주였던 당시 20살에 불과했던 세르히오 아세노였죠. 이 아세노는 2007년 19세 이하 유로 대회에서 우승을 함께했던 젊은 재능으로 실제로 0910 시즌 아틀레티코의 주전 골키퍼는 이 아세노로 시작됐죠. 하지만 아세노는 시즌 초반에 열렸던 2009 U20 월드컵에 스페인 대표로 뽑히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고 아틀레티코의 골문은 팀의 세컨 골키퍼였던 로베르토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로베르토마저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아틀레티코는 팀의 서드 골키퍼에게 주전 골키퍼 자리를 맡겨야 했는데 여기서 아틀레티코의 선택을 받았던 서드 골키퍼가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스 출신이었던 다비드 데헤아였습니다. 그리고 데헤아는 리그 데뷔전에서 페널티킥을 막아낸 등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게 됐지만 몇 경기 주전으로 나선 후 U20 월드컵에서 돌아온 아세노에게 다시 주전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세노가 아틀레티코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자 데헤아가 시즌 중반부터 다시 주전 골키퍼 자리를 차지, 데헤아가 주전 골키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아틀레티코는 0910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남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데헤아는 한 번 잡아낸 주전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내면서 그 다음 1011 시즌도 주전으로 활약하게 되고 데헤아는 본인에게 찾아온 기회를 잘 살려내면서 2011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까지 이적, 스페인 최고의 골키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90년대 리버풀을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는 리버풀 유스에서 성장해 1993년 리버풀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현 리버풀의 앰버서더이자 리버풀의 공격을 책임졌던 로비 파울러가 있었죠. 탁월한 득점력을 지닌 공격수, 파울러는 1군 데뷔 첫 시즌 18살의 나이에 시즌 18골을 넣어준 선수로 94-95 시즌엔 총 31골, 95-96 시즌엔 총 36골, 96-97 시즌엔 총 31골까지 어린 나이부터 제대로 된 파괴력을 보여준 공격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울러가 위기를 겪게 된 것은 97-98 시즌. 파울러는 이 97-98 시즌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절반가량을 날리게 됐고 백업 공격수였던 카를 하인츠 리들레의 경우 이 97-98 시즌 34경기 7골,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버풀은 공격진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죠. 그런데 그 97-98 시즌 리버풀에는 과거 파울러가 깜짝 등장했던 것처럼 또 다른 신성이 등장하게 됐으니 그 주인공이 바로 원더보이 마이클 오원의 등장이었습니다. 파울러의 부상과 리들레의 부진으로 기회를 잡게 된 오원은 97-98 시즌 리그 18골을 기록, 파울러가 빠져있는 기간 동안 완벽한 대체를 보여줬고 파울러 역시 돌아온 후에 다시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시기부터 오원에게 주전 공격수 자리를 내주고 말았죠. 그 결과 오원은 97-98 시즌 올해의 유망주에 선정, 거기에 97-98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 심지어 97-98 시즌 리그 득점왕까지 원더보이의 충격적인 등장을 보여줬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은 유스 선수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죠. 때는 15-16 시즌, 루이 파넬 감독과 함께하고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시즌 중반에 고민거리가 살짝 생기고 말았죠. 2016년 2월 팀의 주전 공격수를 맡아주고 있던 웨인 루니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2달가량을 결정하게 됐고 최전방과 측면 모두 봐줄 수 있었던 앙토니 마샬마저 가벼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맨유의 공격진엔 공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두 선수 외에도 멤피스 데파이나 제시 링가드와 같은 공격 자원도 있긴 했지만 한 번에 두 선수가 빠진 건 타격이 있었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맨유는 유스 한 명을 1군으로 올려서 기회를 주게 되죠. 그리고 그때 기회를 받게 된 선수가 바로 마커스 래시포드였습니다. 당시 18살에 불과했던 이 유망주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1군 데뷔 경기였던 유로파리그 32강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화려한 등장을 알리더니 이어진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해 이 경기 2골 1도움을 기록, 맨유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죠. 이런 어린 선수가 등장하자마자 맹활약을 보이자 맨유 팬들은 래시포드를 급식포드라 부르며 행복해했고 이 15-16 시즌 이후 래시포드는 맨유의 주전으로 발돋움. 물론 현재의 모습은 그때의 기대만큼의 성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첫 등장 당시의 래시포드는 확실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23-24 시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스쿼드에 있던 중앙 수비수들을 살펴보죠.
우선 질쿤데의 경우 중앙 수비를 보다가 이 23-24 시즌 중반부터 아예 우측 풀백으로 포지션을 바꿔버렸고, 로날드 아라우오,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이니고 마르티네스 등의 센터백들이 있었지만 이 선수들은 언제고 부상을 당할지 모르는 유리몸 기질이 있는 선수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센터백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역할을 맡아줬던 것이 바르셀로나의 유스에서 성장 중이었던 수비수 파우 쿠바르시였죠. 실제로 쿠바르시는 23-24 시즌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자로 나서면서 바르셀로나의 센터백 자리에 뎁스를 강화시켜줬는데, 놀랍게도 17살에 불과했던 선수가 생각보다 그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게 수행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쿠바르시는 23-24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총 24경기에 출전. 거기에 이번 24-25 시즌의 경우엔 주전 센터백들이 지난 시즌보다 더 큰 부상들로 빠지게 되면서 이 쿠바르시는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갖게 됐죠. 근데 또 대단한 것이 쿠바르시는 이번 시즌에도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기존의 선수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자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아스날에 합류해서 총 7시즌 동안 284경기를 소화하면서 아스날의 우측 수비를 쭉 책임져준 선수 바카리 사냐. 사냐는 13-14 시즌이 끝나고 2014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선택했고, 사냐의 백업 역할을 맡아주고 있던 아스날의 유망주 칼 젠킨스는 웨스트햄으로 임대 이적. 아스날은 14-15 시즌 새로운 주전 우측 풀백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14-15 시즌 벵거 감독에게 선택받은 우측 풀백은 뉴캐슬에서 활약하고 있던 마티의 두비시, 그리고 사우스햄튼에서 영입한 유망주 칼럼 체인버스 두 선수였죠. 근데 체인버스는 14-15 시즌 우측 수비도 보긴 했지만 센터백도 겸했어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스날은 두비시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두비시는 14-15 시즌 두 번의 큰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을 절반 이상 날리게 됐고,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온 선수가 14-15 시즌 리그 10경기 출전에 그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스날이 우측의 구멍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드비시의 공백을 메워준 유망주 덕분이었으니, 바로 당시 19살의 유망주 액토르 베예린의 등장 덕분이었습니다. 베예린은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를 14-15 시즌 치르게 되는데, 빠른 스피드와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단숨에 아스날의 주축으로 발돋움하기 시작. 부상으로 고생한 드비시를 대신해 이 14-15 시즌을 시작으로 쭉 아스날의 주전 우측 자리를 책임지게 되죠. 나중에는 베예린 역시 부상으로 고생하긴 하지만 드뷔시의 영입 실패는 아스날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 1부 리그에 데뷔했던 나이가 고작 16살. 그런데 그 16살에 불과했던 어린 선수가 데뷔 첫 시즌부터 리그 30경기에 출전하는 주전 선수가 됐다는 건 웬만해선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그 선수가 어린 나이에는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골키퍼였다면 바로 2015년 AC 밀란에서 데뷔했던 잔루이지 돈나룸마 골키퍼입니다. 물론 15-16 시즌에 시작하자마자 돈나룸마가 AC 밀란의 1순위 골키퍼였던 것은 아니었죠. 당시 AC 밀란은 팀의 베테랑 골키퍼 크리스티안 아비아티와 주전 골키퍼가 예정돼 있었던 디에고 로페즈까지 2명의 골키퍼가 있었는데, 로페즈는 15-16 시즌 리그 8라운드까지 주전으로 뛰었지만 8경기에서 14실점, 8경기 모두 실점을 허용하면서 팀의 신뢰를 잃게 되죠. 물론 실점이 골키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로페즈와 아비아티 골키퍼 모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골키퍼 3순위였던 돈나룸마에게까지 기회가 오게 됐고, 돈나룸마는 리그 9라운드부터 주전으로 뛰기 시작.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안정감과 세이브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후 2021년 PSG로 떠나기 전까지 AC밀란의 주전 골키퍼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이 골키퍼 자리만큼 경험치가 중요한 자리도 없을 텐데 10대의 어린 선수가 AC밀란 정도 되는 클럽의 주전 골키퍼가 된다. 진짜 대단한 재능이다 라고밖에 할 말이 없겠네요. 15-16 시즌과 16-17 시즌 두 시즌 동안 리버풀에는 아주 야무지게 갈려버린 선수가 한 명 있었죠. 15-16 시즌에 리그 33경기를 포함 시즌 52경기를 뛰었고, 16-17 시즌엔 총 41경기를 뛰었던 선수. 심지어 풀백 자리에서 미친 활동량을 보여줬고, 위르겐 클럽의 리버풀이라 더 많은 에너지를 보여줬던 풀백 나다니엘 클라인입니다. 다만 이렇게 굴려지다 보면 부상에 대한 걱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클라인은 그동안 굴려진 결과를 증명하듯 17-18 시즌 허리 부상으로 장기 결장, 리그 3경기 출장에 그치고 말았죠. 그리고 클라인이 빠진 그 자리를 대체해준 선수가 놀랍게도 팀의 유스에서 올라온 19살에 불과했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였죠.
물론 17-18 시즌 먼저 주전 풀백으로 나선 건 아놀드보다 우선적으로 뛰고 있던 조 고메즈였지만 클롭 감독은 후반기로 갈수록 아놀드를 더 중용하게 시작. 아놀드는 17-18 시즌 리그 19경기를 시작으로 단숨에 리버풀의 주전 우측 풀백으로 자리 잡게 됐고 클라인의 부재가 어느덧 잊혀질 정도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물론 리버풀 팬 입장에선 너무 굴려진 클라인을 뭐라 할 순 없겠지만 클라인이 부재했던 동안 성장한 팀의 성골 뉴스는 현재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됐죠. 앞서 데에야와 돈나룸마에서 소개했지만 이 골키퍼 자리는 특히 어린 나이부터 주전으로 활약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1999년 18살에 처음으로 1군으로 데뷔했던 무려 레알 마드리드라는 빅클럽에서 주전 골키퍼를 차지했던 유망주가 있었죠. 바로 2000년대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 이케르 카시아스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시아스가 처음부터 잘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죠. 9900 시즌이 시작될 당시에만 해도 마드리드의 주전 골키퍼는 카시아스가 아닌 독일 국적의 보도 일그너. 이 일그너는 1990년 서독이 월드컵 우승을 달성할 당시 주전 골키퍼였던 선수였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3시즌 동안 2번의 챔스 우승을 함께한 골키퍼였죠. 거기에 카시아스와 같은 유망주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엔 알바노 비사리라는 유망주 골키퍼가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에 카시아스가 주전을 차지할 것이라곤 생각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주전이었던 일그너의 부상으로 세 선수 모두에게 기회가 가는 상황이 생기게 됐으니 9900 시즌 리그 14라운드까지 일그너 리그 5경기, 비사리 리그 7경기, 카시아스 리그 3경기, 이 확실하지 않은 주전 경쟁에서 선두로 나선 것이 가장 어린 팀의 유스 출신 카시아스였습니다. 카시아스는 리그 15라운드부터 마드리드의 넘버원 골키퍼로 발전. 이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전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마드리드는 이후 14-15 시즌까지 16시즌이나 함께하는 월클 골키퍼를 얻게 됐습니다. 13-14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은 리그 6위를 기록하긴 했는데 리그 득점이 고작 55득점. 7위였던 맨유보다도 득점이 적은 빈곤한 득점력을 보여준 팀이었죠. 그리고 그 부족한 득점력의 범위는 13-14 시즌 리그 28경기에서 6골을 넣은 주전 공격수 로베르토 솔다도. 심지어 토트넘의 클럽 레코드를 경신하고 데려온 공격수였는데 그 6골 중 4골이 페널티킥. 그야말로 최악의 득점력을 보여준 영입생이었죠. 그리고 솔다도에 이어 2순위 공격수였던 엠마누엘 아데바요르는 리그 21경기 11골. 확실히 솔다도보다는 나은 득점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얘는 13-14 시즌 전반기를 버리고 후반기에 몰아쳤던 기록이라 13-14 시즌 토트넘은 걱정스러운 공격력을 보여준 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이 두 명이 그 다음 14-15 시즌도 공격을 이끌어줘야 했다는 점. 그리고 그 걱정이 현실로 이어지면서 14-15 시즌 솔다도는 리그 24경기 1골, 아데바요르는 리그 13경기 2골, 그야말로 개똥같은 공격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14-15 시즌 토트넘은 리그 5위, 58득점을 기록하면서 의외로 전 시즌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그나마 공격력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전 공격수 2명이 똥을 싸는 동안 갑작스럽게 팀의 소년가장으로 성장해버린 공격수 해리 케인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케인은 그전 13-14 시즌부터 토트넘이 살포시 키우기 시작했던 공격수였는데 생각보다 심각했던 주전 공격수들로 인해서 14-15 시즌 기회를 잡게 됐고 오히려 그 둘을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주전으로 안착. 이 14-15 시즌 처음으로 주전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리그 34경기 21골이라는 미친 파괴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토트넘에겐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토트넘은 10년 가까이 공격수 걱정 없는 시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갑작스레 1군으로 기용했는데 대박이 나버린 뉴스 선수들 9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운적인 측면도 작용했지만 그 선수들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었던 것도 1군에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